네, 퇴근길 라이브 증시 셔터맨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네, 큰 폭의 오름세 보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장중에 움직임 보니까 6만전자 오늘 회복하나 하는 기대감이 사실 좀 컸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하락했던 분을 뭐 만회하는 수준? 그 네. 정도 올랐네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은 뭐 역시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감, 이게 좀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피벗을 말하기에는 조금 저는 빠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시장은 이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 부분들이 미국 시장도 그랬고 애플이나 이런 쪽의 양호한 실적에 대한 뭐 강한 상승 마감 이런 것들이 금일 코스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초가 25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출발했는데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로 일단 출발했고요. 선물은 매수로 일부 출발했습니다. 시초가 갭 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9시 30분경 외국인들은 선물을 또 순매도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10시 기준 삼성전자가 3% 뭐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이때만에 또 코스피 지수에 삼성전자 한 종목만 코스피 15포인트가량 끌어올린 효과가 보였고요. 오후장에 4%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때는 거의 이제 코스피 기준 한 18포인트 정도 지수를 끌어올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오전에 전기전자나 제조업, 의약품, 서비스 업종의 강세 속에서 전기가스나 유통업, 산업재, 그러니까 기계 운수창고나 운수장비 등의 전통적인 시크릿컬 업종들의 약세가 특징이었는데 10시 30분 접어들면서 중국의 10월 PMI가 발표됐습니다. 제조업이 3개월 만에 50을 하회하면서 시장 컨센을 좀 밑도는 그런 쪽이 나왔죠. 표를 보여주시면 그 표들 최근에 움직임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50을 넘어간 게 올해 들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수준이죠. 그래서 관방제조업 PMI가 49.2, 예상이 49.7이었는데요. 하회했고요. 비제조업 PMI도 48.7, 예상의 컨센 부여했습니다만 9월에 50.6이었으니까 사실은 시장치 대비 별로 좋은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이 올해 50선 상회하는 확장 국면이 변이 확산 직후인 1월, 2월 제외하면 두 차례에 불과할 정도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당대에 앞두고 방역 강화라든지 뭐 광공업 관련된 생산 둔화 때문에 제조업과 비제업 서비스 모두 50을 하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재고 조정 압력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중국 시장도 좀 안 좋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오히려 또 주가는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요즘에 이야기하는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시 5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고점 상향 돌파를 했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수세 강화가 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A 중심의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이 특징적이었습니다. 11시 기준 외국인이 선물 2천억대 순매수 규모를 확대했고요. 중국발 재료가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11월 1일부터 전자비자, 그러니까 스마트 비자 신청으로 마카오 단체 관광 방문 가능하다고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직접 비자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웠는데 이게 코로나 규제 완화로 해석되면서 온라인 쪽에 이제 스마트 비자, 전자 비자만 신청하면 마카오 쪽에 단체 관광 방문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게 이제 결국은 약간 코로나에 대한 규제 완화로 여겨진 겁니다. 오후 1시 기준에 기관 외국인 코스피 동시 순매수로 전환됐고 외국인은 선물을 4천억대까지 규모로 확대시켰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적으로 역시 매수가 들어왔고 지수를 주도했습니다. 기관과 함께 서비스도 동시 매수했고요. 오늘 상승을 뭐 두 주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기전자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 업종 이쪽을 주도를 시켰는데요. 게임주라든지 일부 2차 전지도 각각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 시각, 그러니까 오후쯤에 들어오면서 상하이의 디즈니랜드 10월 31일부터 영업이 임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수 상단을 제한했는데요. 표를 이제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방역 조치란인데 재개 시점이 미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상하이 쪽에 또다시 이렇게 방역이 또 강화되면서 오전과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서 다시 좀 문을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쭉 가다가 여기에서 딱 상단이 막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후장에 이 이벤트 때문에 나타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1425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은 강달러 압력이 완화되면서 1420원대
계획대로 다시 하락 반전했는데 다만 위안화 약세 영향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삼성전자 강세, 전기전자가 역시 강세였고 애플 급반등세에 이어서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등 관련 IT 부품주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지난주 부진했던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인터넷주 강세 보였고 서비스 업종이 역시나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만 한국전력 중심으로 전기가스업이 부진했고요. 건설업, 보험업도 하락세였는데 코스닥은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등이 강세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을 쭉 확인해 봤는데 이번 주에는 뭐 글로벌적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빅 이벤트들이 좀 많잖아요. 네. 결국은 뭐 기승전 FOMC니까요. 네, 그렇죠. 예, 뭐 실질적으로 오늘 밤에 7시 정도이죠. 좀 이따 유로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긴 한다는 말씀하셨듯이 뭐 기승전 FOMC고 거기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 얼마를 올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뒷단의 이야기들이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의 피벗을 당장 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기대를 하는 거는 자이언트 스텝 이상은 이제는 좀 끝나가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도 마치 거인의 뒷모습을 볼 때가 됐다. 약간 좀 그런 표현을 조금 썼거든요. 네. 이제 그런 판단 여부가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FOMC 결과일 테니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이미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또 예, 반락에 대한 그렇죠. 예, 좀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우리나라에는 FOMC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뭐 75비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의 변화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사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좀 작은 종목들이 엄청 좀 급등을 했죠. 네, 표를 먼저 보여주시면은 밀 가격 상승세에 대한 표를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 실제 밀 가격이 7.3% 급등세를 다시 나타냈죠. 이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보장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다음 달 19일까지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선박이 흑해 항로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흑해함대에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이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실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이제 뭐 동부나 남부 지역에 이제 성공 전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황이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무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조금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식량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이제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 전에 흑해 항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95% 이상이 이제 흑해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됐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밀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분주하게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이제 여기에 뭐 다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지난 7월 튀르키예 터키죠. 함께 수출 곡물 수출 협정을 중재했던 쿠테우스 그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11월 1일과 2일에 알제리에서 열리는 아랍 연맹 정상회의 참석을 하루 연기하도록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아마 중재안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러시아 중단 선언 이후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유엔이나 튀르키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은 협정에 따른 곡물 수송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또 계속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만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뭐 이슈 때문에 뭐 전통적으로 한일 사료나 팜스토리, 고려산업, 효성 OMB, 신송홀딩스, 샘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는 앞서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상승의 배경에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네, 뭐 10월 들어서 결국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2조 7천억 국내를 순매수했습니다. 글로벌 국부 펀드들이 줄줄이 바이 코리아가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표를 먼저 띄워주시면은 10월 달 국가별 코스피 순매수 규모입니다. 이 중에 아일랜드가 4,675억 순매수로 1위였고요. 쿠웨이트 3,661억, 프랑스 자금이 3,567억 순으로 국내 10월 달에 코스피 순매수가 이렇게 장기 투자 관련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요. 외인들이 뭐 대만에서 5조를 팔면서 10월달 상당히 수급이 거꾸로 이제 대만은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서 이제 3조 가까이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차이나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한국 증시가 이렇게 시장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8개월간 중국 채권을 110조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해외 큰손들이 이제 중국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아마 한국 쪽의 주식형 편도로 이달 만에 3조 정도가 유입됐고 인도네시아 등 뭐 다 포함해서 인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아시아 8개국 중에 최대 규모로 외국인 뭐 자금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분석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외국인 뭐 관련된 대만과 한국의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사진 띄워주시면은 외국인들은 대만을 갖다가 주식 순매도 규모가 점점점 이제 많이 늘고 있죠. 최근 들어서 8, 9, 10월 보면 만만치 않게 대만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10월달 외국인 순매수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전체 자금의 한 40% 가까이 이상 사고 있고 하이닉스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KT&G 뭐 KT&G가 계속 최근에 뭐 거의 조정 없이 이제 주가가 왔는데 LG 엔솔이나 그다음에 삼성 SDI 등 셀 업체들을 또 집중적으로 반도체와 함께 같이 사고 있죠. 홍콩의 H 지수도 이제 급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뭐 대만, 홍콩 이쪽으로 자금이 빠지면서 한국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가 뭐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긴 하지만 삼성전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계획을 가져와 봤는데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이닉스는 뭐 시설 투자 50% 이상 그리고 인텔이나 TSMC, 마이크론 등등 지금 다 이제 캐펙스 감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자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메모리 시장 관련된 대응 전략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성 우선 전략에서 이제 점유율 확보 우선 전략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또 리포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일부 조금 빠진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점유율 회복과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이나 캐펙스 축소가 단기적인 수급 균형 회복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계속 했다고 그러고 오히려 수요 회복 구간에서 점유율 추가 상실의 위험이 존재함을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수차례 언급했다. 이걸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가격은 사실은 4분기에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디램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낸드는 마이너스 25% 하락이 추정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도 사실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재고 조정이 어떻게까지 더 이루어질지 사실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 내년에 글로벌 전체 디램 생산 빅그로스가 당초 예상 대비 한 7에서 8% 수준으로 지난해 예상보다 상당히 조금 더 높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월 재고를 감안한 공급 빅그로스가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직은 어려운 거죠. 여기에 따라서 뭐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일부 종목들은 내년에 연간 기준으로 적자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이 매우 중요한데 이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내년 2분기 정도에 뭐 사파이어 래피드 관련된 그 출시 효과가 좀 기대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4월 고정 가격이 메모리 업황 반등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지목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아마 하락폭의 축소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면 반도체 업종 주가가 업황 반등의 시그널로 공식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내년 2분기쯤에 반도체 가격이 반등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반영에서 지금 바닥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격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고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고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조금 사는 게 맞다 보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올라오는 시간이 좀 빠르죠. 속도도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다운 사이클에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뭐 전자는 어쨌든 뭐 적자까지는 안 갈 거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속도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뉴스를 최근에 이렇게 보면 네. 결국은 중국에 대한 대안이 우리 한국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기사의 내용은 조금 몰아가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당연히 수혜는 반도체일 거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보다는 그런 차이나런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의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수급이 이제 그쪽에서 차이나 런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쪽에 뭐 지수를 산다는 개념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업황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올라가는 뭐 물론 이제 올라가면 좋죠. 뭐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업황이 빠르다.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보다는 주가가 올라가는 지금 속도가 저는 상대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차피 안 좋다는 거 4분기 그리고 내년 2분기도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고 소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은 좀 가봐야 알기 때문에 DDR5 모멘텀
모멘텀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파이어 래피즈가 뭐 말들이 많고요. 또 2분기에 정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이제 반영이 될 것이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은 나오는데 조금 기대감보다는 속도가 좀 빠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결국 듭니다. 반도체 진바닥은 가격의 변화가 있어야 현실 꼭 구체화된다라는 점,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그 타이밍에 대한 조율을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 뭐 거의 600만 가까운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무슨 소리냐. 2021년 고점부터 빠진 주가가 지금 2년째 이렇게 하락세인데 뭐가 빠르다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업황에 대한 그 반등 그리고 그것이 선반영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짧게는 3에서 6개월 정도 이야기했으면 6개월이라고 하면은 내년 2분기면은 지금쯤이 맞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거는 또 삼성전자를 네. 우리가 개별주처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우리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되고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변동에 있어서는 그 고래의 헤엄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의 반등을 좀 뒤돌아보면은 지금은 진반등이 아닐 수도 있는. 우선은 조건이 조금 그쵸. 부족한 내용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켜봐야죠. 의미를 또 깊이 담다 보면은 또 오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수급적인 여건이 홍콩이나 대만, 중국 등으로 가는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 애플이 주말 사이에 엄청 올랐죠. 네. 애플이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끼리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애플 걱정은 말하는 게 좋다 뭐 맞아요. 그럴 정도로 시장에서 뭐 애플을 걱정하면 뭘 뭐 하냐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주가로 봐서는 애플이 이제 인텔하고 더불어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뭐 그런 격이 됐습니다. 뭐 여타 그 성장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에서 사실은 뭐 좀 뭐라 그럴까 소위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멱살 잡고 그냥 주가를 끌어올려 버린 뭐 그런 식의 주가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첫 번째 표를 띄워주시면 중국 내의 아이폰 월별 출하량과 점유율 변화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 확연하게 최근에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반도체 스마트폰 이쪽이 굉장히 지금 출하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 글로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여준 건 중국 내고요. 그 다음 표는 글로벌 아이폰 월별 출하량과 점유율 변화 추이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견조하게 애플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고요. 삼성도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위기인데 이 애플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점유율도 상당히 우상향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7.56%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2020년 4월 이후 1단위 최고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에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상치인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뭐 상회했기 때문에 역대 3분기 최대 매출액 규모를 기록했으니까 이게 시장의 다른 성장주하고 확실하게 구별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판매 비중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기존에 한 50% 정도 수준으로 이걸 내겠다라고 봤었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65%까지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애플이 실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65%가 아니고요.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 비중이 실제로는 71%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하이엔드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하이엔드 프로와 프로맥스 쪽의 비중이 한 60% 이상으로 가져가고 있는 국내 부품주 LG노텍이나 뭐 BH 등등은 상당히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애플의 실적 발표 내용이 양호했던 점이 주요하면서 전반적으로 커멘트가 상당히 좀 주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LG노텍이 오늘은 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LG노텍이나 뭐 BH, 뭐 자화전자 이런 등등 하이비전 시스템, 도구전자,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뭐 홍콩이나 그 중국 증시에서도 애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게 공통적입니다. 항생 테크 지수 내에서 상승 상위 종목 중에 애플 밸류 체인인 비아디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서성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똑같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애플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중국의 정조 폭스콘 공장 이슈에 따른 반사 수혜 기대감도 똑같이 이런 종목들에 오늘 반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고밍치가 사실은 뭐 애플 관련된 쪽에서는 가장 뭐 우리가 믿을 만한 쪽인데
있는데 이 내년 아이폰 15 울트라에 폴디드 줌 탑재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카메라 업그레이드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트위터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 결국은 내년에 아이폰 15에 폴디드 줌은 탑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LG유니텍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당연히 받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연구원이 오늘 이제 LG유니텍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 결국 소비 양극화의 최대 수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 그 프로와 프로 맥스 비중이 60% 이상 올라올 거로 보이고 아까 제가 71%까지 올라왔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4분기에 LG유니텍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로도 매출액은 37.7% 그리고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로도 32.6%나 증가할 것을 보고 있어서 4분기에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LG유니텍이 이어질 걸로 오늘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학솔루션 쪽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 북미 거래선 추가를 통해서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추가적인 코멘트를 냈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특히나 이제 그 소니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니가 이제 CIS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전장용 CIS 시험 점유율이 소니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LG유니텍도 같은 궤적을 그릴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했고요. 여기에 따라 이제 또 내년 1분기에는 이제 1세대 XR 제품이 이제 애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세대 제품이 이제 많이 팔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서플라이 체인 확대를 위해서 애플이 중국의 시아 테크놀로지라든지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중심으로 2세대 제품을 개발 관련된 부분을 협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걸 이제 포인트로 잡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XR기가 3세대 제품이 출시되는 2027년 정도부터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보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을 갖고 있다. 뭐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광학 솔루션 시장의 성장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조금 애플과 관련된 암울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정저우 폭스콘 공장 충격 때문에 다음 달 아이폰 출하량이 30%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이거 이야기가 진짜요?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루머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어쨌든 로이터 통신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플과 관련된 전문 애널리스트인 고밍치가 이 그 정면으로 반박하는 트윗을 또다시 올렸습니다. 먼저 트위터 한번 그 띄워주시면요. 그 아이폰의 계절적 수요 감소 때문에 폭스콘은 11월과 12월에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줄일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계획된 거다. 그렇죠. 계획된 거였죠. 네네. 근데 정저 폭스콘 공장이 코로나 봉쇄된 상황에서 생산을 진행하게 되면서 아이폰 생산 능력을 줄이는 계획이 오히려 연기가 됐다. 이번의 사태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아이폰 생산량의 10% 이상이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놓여 있는 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태로 아이폰 출하량 예상치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는 거죠. 폭스콘이 수주 내에 다시 생산 능력을 회복할 걸로 보이고 있고 4분기 아이폰 출하량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출하량의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이야기가 뭐냐면은 애플의 페가트론 관련된 그 페가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럭스쉐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럭스쉐어 ICT 이 부분의 두 회사가 아이폰 14와 14 플러스 생산 라인을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로 바꿀 예정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는 럭스쉐어 관련된 이 부분이 프로 라인업이 출하가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4분기에 아이폰 출하량이 조금 빠지는 영향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프로와 프로 맥스로 바뀌는 생산 라인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아이폰 출하량 예상치가 아래쪽으로 낮게 다시 가이던스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고밍치가 이제 반박 트윗을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감산 계획이 이미 있었지만은 지금 그게 연기가 됐고 빠르게 생산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애플 관련된 이슈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트윗을 바로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과 전면적으로 이제 반박되는 그런 트윗을 하면서 사실은 고밍치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시장에
좀 더 먹히죠. 로이터통신보다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로이터통신 내용으로 보면 주가가 올랐다가 윗골을 내가 쫙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BH나 이런 종목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 관련주들은 당분간 어떻게 투자 원칙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도 뭐 이렇게 폭스콘 관련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의 그 공장 관련된 노동자들이 이렇게 뭐 고향으로 떠나는 뭐 사진들도 막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뭐 공유가 막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전세 버스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뭐 줄 서 있는 그런 모습도 사진도 실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른 되게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출하량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수요가 감소되거나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돌긴 하지만 사실은 뭐 대만 현지에 있는 이런 애널리스트가 뭐 크게 걱정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그러면 현재 관련해서 주가가 비싸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선반영돼서 LG이노텍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뭐 올라 있느냐의 부분인데 물론 뭐 작년에 비하면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다가 이제 주가가 좀 조정 받긴 받았습니다만 현재 추정치라든지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보여줬던 가격을 본다면 PR 밸류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에 XR 기기의 새로운 카메라 모듈의 변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신제품의 그 폴리드 줌 관련된 모멘텀까지 생각한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구간으로 보인다는 모습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보이고요. 뭐 이게 주가가 선반영돼서 뭐 PER이 10배 이상 막 주가가 급등했다 이러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조정도 받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PR 한 6배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뭐 IT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정도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너무 염려할 만한 어떤 그런 주가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물론 이제 뭔가 애플만의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부품주 대표적인 두 종목 LG이노텍과 BH는 이런 애플의 상승에 물론 단기적으로 반짝 오르긴 했지만 이게 추가적인 주가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던져지더라고요. 뭐 근데 최근까지 숫자가 좋다라는 것은 팩트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숫자를 추적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때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 상황도 이 탑다운보다는 바텀 논리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기업 관련 리포트라든지 탐방 노트라든지 이런 거 조금 꼼꼼히 챙겨보실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이제 수급적인 이슈였고요. 뭐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KB자산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11월 1일부터 이제 국내 최초 전 세계 폐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하는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 ETF 이게 제목입니다. 이걸 상장할 예정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걸 추정하는 그러니까 이 편입 종목 현황 이거는 추정치로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현재 이렇게 비중이 됐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마 편입 비중과 관련된 추정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종목을 좀 보자는 의미에서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해당 ETF가 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 산업과 관련해서 연관도가 높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편입 종목의 비중을 결정할 때 시가총액보다는 연관도 스코어에 따른 더 높은 가중치를 둬서 전체 총 26개 종목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뭐 위에 편입을 제일 많이 주고 이건 아니고요. 맞아요. 자체적으로 스코어링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서 시가총액이 작다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관련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편입 비중을 높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좀 더 수급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에 따라서 뭐 성일 하이텍이 역시나 이제 연관도가 스코어가 5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나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밑에 뭐 세비캠이나 뭐 이지트로닉스나 뭐 NPC 이런 종목들도 스코어가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관도가 높은 것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좀 중소형주의 수급적인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이것은 결국은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ETF 자금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어떤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너무 급등하면 사실은 펀더멘탈과 좀 다른 움직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 가지고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해외탁에 이어서 이제 유통, 면세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화장품주가 네. 그 시진핑 사명님 얘기 나오고 나서 엄청 하락했는데 네. 다른 쪽으로 이게 쭉쭉 다 퍼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특히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 수익성 악화 때문에 급락을 많이 했죠. 거의 했겠죠. 10%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네. 실제 매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최근에 그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보따리상 다이공들의 어떤 수요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약화됐는데 더군다나 호텔 신라가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그 결국은 마켓쉐어 확보를 전략을 펼치면서 경쟁사 대비 더 많은 수수료를 지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급 수수료 같은 거를 더 많이 하면서 할인율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이제 물건을 밀어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실적이 나오니까 표를 보여주시면 JP 모간에서 이제 호텔 신라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프라이스 타겟이 57,000원입니다. 비중 오늘- 축소로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10% 빠져가지고요. 6만 원 이상 아닌가요? 6만 5천 원입니다. 예, 10% 빠져서 6만 5천 원이거든요. JP 모간 지금 목표 주가가 5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팔아라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그 보여주시면은 그 또다시 이제 시티 쪽인데요.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시티 쪽에서 아예 셀이라고 딱 팔아라. 명확하게 예, 매도 보고서가 일단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JP 모간과 시티 등등 이 그 호텔 신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매도를 하라는 식의 리포트가 아예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이제 외사 IB 쪽과 목표 주가 대비 지금도 비싸 보이는 그런 식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산자부에서 이 올해 관련된 전년 동월 대비 상품 분별 매출 증감률 관련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 9월 매출 동향과 관련된 산자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른 추석 영향 때문에 다소 부진한 매출을 기록했지만 8, 9월 합산 기준으로서는 아직은 소비가 일단 좀 견조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백화점은 명품이 14% 증가했는데 이 명품 대비 오히려 패션이나 잡화의 매출 성장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명품 매출이 많은 것보다는 이 패션 의류 쪽이 많이 팔리는 게 백화점의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정용품의 매출 부진했죠. 마이너스 14%인데 가정용품은 역시나 뭐 IT 뭐 이런 우리가 뭐 가전 같은 것들이 있죠. 뭐 냉장고, TV 이런 것들은 뭐 1, 2년 사이에 코로나 때 많이 샀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조금 매출 부진했고요. 작년 델타 변이했던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패션 잡화 매출 성장률도 조금 또 다소 둔화되는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좋지 않았고요. 편의점은 점포 순증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점포수 증가율이 확대됐습니다. 7월에 7.5%, 8월에 7.8, 9월에는 8%니까 편의점 점포 순증은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즉석식품 매출 성장률도 플러스 18%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점심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뭐 식품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의류나 스포츠, 잡합 카테고리의 호조가 이런 추석 영향에 따른 매출 부진을 커버하면서 점포당 매출이 약 1% 정도 증가했는데 근데 마트 1%가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온라인 뭐 채널 매출도 9% 성장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좀 주춤하는 온라인 성장률이 뭐 20% 30% 이렇게 막 가다가 최근에 그 성장률이 좀 꺾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백화점 의류 매출 성장률이 괜찮긴 하지만 약간 둔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좋지는 않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 좀 전에 말씀하셨처럼 좀 굉장히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상치 못했던 참사가 이제 겹치면서 소비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 뭐 이번 그 이태원 사태 때문에 각종 마케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은 실제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은 2014년 과거의 세월호 참사 때도 이 카드 승인이 감소했고 여행이나 뭐 스포츠 이런 여가 문화 관련된 지출이 급감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도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그룹이 쓱데이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고요. 표를 하나 또 보여주시면은 지금 17회, 그러니까 11월 5일 날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던 부산 불꽃축제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산 지역의 인근에 있는 해운대나 광안리 쪽에 호텔 예약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소비가 굉장히 이제 예상치 못하게 좀 많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내 예정이었던 국내 뭐 엔터 기획사들의 뭐 공연, 앨범, 콘서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취소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국내 콘서트 같은 경우는 YG의 트레저가 지금 11월 12일과 13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조금
아마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JYP의 Extraordinary Heroes라고 해서 12월 16일과 18일 이쪽에 대한 콘서트도 조금 어떻게 될지 영향권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앨범 판매는 조금 뭐 지연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발매가 되긴 될 것 같은데요. SM의 레드벨벳이 11월 말 그리고 NCT의 127 이게 리팩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은 좀 미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출시가 좀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JYP의 Extraordinary Heroes라는 게 11월 4일 아까 말씀드렸던 콘서트와 더불어서 앨범 발매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도 아무래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이런 사태에 관련해서 유통이나 면세,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은 센티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수출과 내수로 구분져서 보면 아까 차이나런에 대한 좀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중국에 대한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뭐 반도체나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에 반해서 지금 오늘 본 유통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면세점 관련된 거는 탈중국에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명암이 조금 엇갈렸었던 것이 오늘 하루였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뭐 여행 관련된 롯데관광개발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제주 유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홍콩이나 대만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 이제 우선 뭐 그 왕래만 가능하다라면 그쵸. 이제 그것은 좀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파일을 중국이 사라진 그 파일을 다른 국가들에서 좀 채운다면 그래도 뭔가 상충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기는 했는데 워낙에 또 중국 그리고 딸공들의 그 소비의 규모가 컸잖아요. 그렇죠. 무시하자라는 컸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라 우선은 너무 의존하는 부분만 우리가 또 조정을 해둔다라면 오히려 중국인들이 다시 컴백을 했을 때 우리의 파이는 더 플러스 커져 있을 알파.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원자력 관련해서 너무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미국 그 웨스팅 하우스 그 기업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네, 뭐 특허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얄밉지만 사실은 좀 또 당장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 간단하게 언급드리면은 사실은 그 원전이 사실은 폴란드보다는 체코 이슈가 더 큽니다. 네. 규모도. 그래서 체코가 또 저희 쪽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아주 어떤 모멘텀이 꺾였다 보기엔 조금 어렵긴 하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는 아직 이제 민간 주도 관련된 사업이 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개념이 많고요. 일단 아무튼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되면서 다소 좀 실망하는 어떤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체코 관련된 이슈도 좀 남아 있고 폴란드의 민간 주도 사업도 다시 좀 이야기가 불거질 수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개별 종목인 LG화학 관련해서는 뭐 좋은 소식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장 끝나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네. 사실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수급적인 이슈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 그게 뭐냐면 국내 2차 전지 종목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글로벌 ETF인 글로벌 X의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라고 있습니다. 이게 리밸런싱이 오늘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LG화학은 편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비중이 좀 작다 그래가지고 이 ETF에서 이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편출 예상 금액이 3,159억이니까 종가 무렵의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거래대금 대비 2.34%가 빠지는 거고요. 시총 대비 마이너스 0.78%니까 이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업황 바닥 통과 기대감이라든지 양극재 사업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돌면서 실적도 괜찮았고 그래서 오늘 그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은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10월 셋째 주에 NCC 업체의 1톤당 스프레드가 269달러로 3분기 평균 238달러 대비 13% 정도 회복세에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됩니다. 10월과 11월 중순은 동북아시아 연중 최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체 가동률 조정과 그리고 중국에서 석유화학 제품 재고 구매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12월과 1월 사이에는 중국 춘절 특수를 앞둔 석유화학 제품 성수기에 또다시 진입한다는 어떤 계절적인 이슈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2월과 3월은 중국의 농업용 범용 석유화학 제품인 PE와 PP
이런 구매 성수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바닥 탈출 기대감이 다소 좀 높아지는 국면에서 이 LG화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를 좀 줘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LG화학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양극재 연말 기준 캐파가 올해 8.8만 톤인데 26년에는 26만 톤까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굉장히 크게 캐파가 증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사 대비 수익성 우위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8.8만 톤 중에 절반인 4만 톤은 중국의 우시 양극재 법인 그리고 나머지는 청주의 1사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전구체 100% 내재화 중인 중국 양극재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타 양극재 대비 절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LG화학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지금 중국과 청주 공장의 합산 양극재 내재화율이 51%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쟁사의 내재화율은 10에서 30% 수준이니까 상대적으로 내재화율이 높다는 점에서는 수직 계열화 이 부분에서 LG화학의 좀 프리미엄이 좀 멀티플 상향 조정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적도 괜찮고요. 최근에 조정 이후에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심층 인터뷰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렇게 뭔가 핫해지는 그런 섹터가 생기면 그 하수 안에서는 관련된 섹터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을 더 많이 좀 이렇게 차출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섹터 다른 섹터였는데 2차 전지가 좀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좀 뭐 이렇게 커버를 해라. 항상 뭐 이런 거 그렇게 있습니까? 갑자기 바꾸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뭔가 서치하는 그렇죠. 저희도 내용이나? 2차 전지 담당하는 최보영 연구원이 제일 활동이 좀 많고 네. 또 올 한 해 성장도 컸지만 앞으로도 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전방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소재나 장비 그 해당되는 기업들도 이제 두루 섭렵해야 그렇죠. 될 사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좀 서포팅을 그럼요. 바로 이제 필요하다라면 RA도 붙여줘야 되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몇몇 종목들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시간상 아주 짧게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 중에 두 종목 중에 아바코하고 이수화학이 오늘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아바코도 급등했고 이수화학은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일부 종목 중에 약간 확산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바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캐파가 상당히 늘고 있다 부분인데 지금 LG 에너솔루션이랑 배터리셀 물류 장비를 납품을 19년도 4분기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진 버티러지 향으로 납품하고 있고 동방용 슬리터 장비를 이제 제품 라인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수주 금액이 19년도 126억 원에서 2020년도 227억, 2021년엔 738억 정도 수주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수주 장비 금액이 800억까지 기록할 걸로 보이니까 장비 업체로서의 아바코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영업이익이 연간 98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80억이니까요.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오늘 급등세를 나타낸 이유이고요.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분기별 수유잔고 추이가 빠르게 2차 전지 수유잔고가 아바코 쪽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투자증권에서 수주잔고인데 위쪽에 보이는 회색 부분이 보이시죠? 그게 2차 전지 장비 수주 금액인데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된다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수화학인데 이게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를 내달 시운전 시작해서 12월부터 수요처에 생산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수화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주요 원재료인 황화리튬이 현재 초고가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이수화학이 황화수소 핸들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아주 극단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수화학은 국내 유일의 황화리튬 양산 가능 업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오늘 상한가로 갔던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세계 전고체 배터리 수요 전망을 보시면은 올해 전고체 배터리가 2.1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2030년까지 160.1기가와트니까 증가는 상당히 늘고 매년 6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2030년에 160기가와트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음 표 보시면 세계 전고체 배터리 사용 비중 전망인데요. EV용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2030년도 가면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전고체 배터리 사용 비중으로 본다면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게 뭐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핵심적인
공격적인 뭐 소재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데 주가 부분이 사실은 조금 많이 갔다 이런 느낌도 좀 드니까요.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가 한 27,000원대 정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25,000원을 넘었으니까 사실은 조금 목에 찬 느낌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체 매출에서 2차 전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것을 정확하게 조금 파악할 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냥 썰만 따라다니다가는 또 오히려 좀 더 어려운 어떤 투자 상황에도 내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일회용품을 이제 11월 24일부터 못 쓰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1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이거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전체 쓰는 매장 다 아마 그럴 걸로 되겠죠?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패키지가 상한가를 갔고요. 뭐 삼육물산, 무림페이퍼, 무림SP, 영풍제지, 대형 포장 등과 관련된 일부 이제 뭐 제지 업종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특수한 어떤 특수제지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회용품 규제 확대가 나타나면서 이에 따라서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영역이 굉장히 많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도 포함되어 있고 봉투, 쇼핑백, 뭐 응원용품, 비닐 식탁보 이런 것도 사용이 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관련된 내용은 한 번쯤 쭉 확인해 보셔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 상황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